우리나라 현대 조각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김종영과 문신. 김종영의 정신을 함축하는 불각의 미와 문신의 상징인 시메트리의 균형이 공존하는 도시가 바로 창원이다. 창원이 가지고 있는 조각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두 거장의 예술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조각도시 창원을 넘어 이제는 세계 속 문화도시 창원으로의 도약을 시작한다. 현대미술에서 얘기하는 조각 개념에 있어서는 소답동 111번지에서 태어나신 김종영 선생이 이제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계셨을 때에 자기가 썼던 아뜨리에를 물려주고 왔는데 그 물려받은 분이 마산의 문신 선생님이십니다. 한국 현대 추상 조각의 선구자. 시대와 미술을 통찰한 조각가로 불리는 김종영. 매년 봄이 되면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집. 꽃대거리라 불리는 이곳에서 1915년 조각가 김종영이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지만 김종영 선생님은 동년배 작가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선 4대부의 그 선비로서의 소양 교육을 아주 어려서부터 부친으로부터 그리고 또 가풍으로 체득을 하셨습니다. 창원에서 보통학교까지 졸업하고 일찍이 서울로 유학을 떠난 김종영은 서양 미술을 배우기 위해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 20세기 한국미술사에서 김종영 선생님은 서양 미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서화 전통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소화를 하면은 한국 미술이 어떻게 세계 미술사에 이렇게 그 같이 동반자 같이 한국 미술이 전개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동양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정서와 감성, 정신성을 해석하고 고유의 현대성을 중요시했던 김종영은 50살이 넘어서 진정한 자신의 작품을 시작했다. 대등한 입장에서 보시면은 서양 미술을 이렇게 그 상호 비교를 해서 서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서로 보충하면은 앞으로 좀 더 좋은 인류의 그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이 미술에 임하면은 한국 미술이 지금은 좀 해방 후에 열악하지만 앞으로 훗날에 한국 미술이 상당히 그 세계 미술에서 족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생을 작업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타자화해 관찰하고 스스로 성찰하며 동시대 작가 중 자화상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한 조각가 김종영에게 고향은 어떤 곳이었을까? 80년도인가 그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독서신문이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어렸을 때 창원에서 그 고향집에서 사실 때 그 주위에서 보셨던 산과 바다 그리고 나무와 뭐 풀들, 곤충 이런 것들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이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평생 고향을 떠올리며 작업해왔던 김종영. 그렇다면 창원이 낳은 또 다른 현대 조각의 거장 문신은 어땠을까? 교수하신 분이 장명수 선생님, 이거 한국일보 이사장 하신 분은 문신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문신은 2,500평 땅 위에 자기의 이력서를 쓰고 있다. (1980년) 프랑스 파리에서 영구 귀국해 유년 시절 자랐던 고향 마산 추산동의 터를 잡고 15년 동안 직접 지은 문신미술관. 곳곳에 문신의 손길과 흔적이 가득한 곳이다. 문신 예술의 특징은 시메트리와 에시메트리 사이에 이런 그 구조를 통해서 생명 간의 차이, 그리고 이제 형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메트리와 에시메트리 사이에 흐르고 있는 유기적인 이러한 그 흐름, 유기적인 이런 구조,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문신 작품의 진정한 시메트리 미학의 그런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메트리, 자유, 분재, 중심 축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바란스가 이렇게 되어가 있는 그런 그 역학적을 봐서 참 안정감 있고 그렇지요. 결국 우리 시각에 보이는 건 전부 시메트리입니다. 이 형태도 시메트리이고, 이렇게 나와도 시메트리이고, 이렇게 봐도 시메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밥그릇이겠니 뭐 온갖 것이 다 시메트리예요. 그래 보면 자연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60, 70년대 프랑스 파리를 주 무대로 활동한 문신은 좌우균제의 원리를 이용한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왔다. 문신의 예술 세계, 일명 시메트리 조각을 국제 무대에 알리게 되는 시작점이었다면, 그 완성은 18년 후에 서울 올림픽공원에 세워진 높이 25m의 올림픽 1988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하늘과 건물과 나무,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술작품과 그 작품이 놓여 있는 환경을 함께 수렴하는 환경 조형의 대표적인 작품의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프랑스의 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는 이 작품이 올림픽 공원 내의 조각 작품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조각가 문신. 그가 가진 모든 명성과 명예를 뒤로하고 다시 고향 마산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고향 마산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산 파란 앞바다, 그래서 제가 독일 유학생에 붙들려가지고 그 꿈을 이뤄드리려고 온 거예요. 문 선생님 고향 사랑 빼면 안 돼.
선생님이 고향 마산에 일을 할 수 있게 돈 가지고 평화하게 살 수도 있는데 당신은 그래도 일하는 거로서 만족을 느끼고 고향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술가들은 순수해서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술가는 좀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예술가의 특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는 다 포기하고 작품만 순수하면 된다, 그거.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김종영과 문신. 두 거장의 조각 정신은 창원이라는 도시로 스며들어 오랜 세월을 거치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미니멀적 추상 조각가 박석원도 그중 하나다. 조각을 하게 된 이유는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질.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 내과에서 진흙 장난을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 시절이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입체화되고 조각화되고 미술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대학에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각 수업을 받긴 했지만은 그러한 그 어린 시절의 그 경험들이 큰 그 힘이 되고 바탕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의 조각가 박석원을 키운 곳. 중학교 시절의 박석원은 고향 진해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었다. 진해는 그 조그만 그 도시고 아담하고 그 아름다운 건 도시입니다. 그 도시 중앙 좌측으로 조그만 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산의 중심에 하얗게 반듯하게 뻗어 올라간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을 항상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 탐색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제 많이 생겨났는데 그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진해시의 모든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 아름다움에 항상 그 감동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 탑은 내가 어릴 때 어떤 그 둥근 메스를 내가 경험하고 거기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탑이 사라지고 새로운 탑이 생겼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하다. 지금도 그런 기억들은 생생하게 남아서 나를 자극하고 항상 내가 어려워할 때 기감이 되고 지심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 원초적인 장소, 그 고향에 대한 일을 또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그 속에 빠져들게 돼 있죠. 수구 초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본을 잃지 않고 근본을 지킨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 고향은
참으로 내게 신선하고 항상 동경의 대상이 되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의주의는 가장 원초적인 재료인 그 점토를 통해서 사실 조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학교 선배이자 그 고향 선배이신 그 박종배 선생님을 만났고, 그분의 용접조각을 통해서 어떤 용접조각의 어떤 이 신비성, 새로움, 젊음의 취향, 이것이 상당히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조각가 박종배는 언론이나 동료 작가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작가로 유명하다. 오직 작품으로 그를 만날 수 있다. 나는 내 고향 하면은 낙동강만 생각이 납니다. 낙동강 하루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쁠 때나 좀 괴로울 때는 그 뒷산에 올라서 그 굽이굽이 아주 유연하게 흘러가는 낙동강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릴 때도 친구들은 다 학교로 가고 나 혼자 그 산에 올라서 그 강물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꿈을 키우고 그랬던 그 모습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 병약했던 그가 기억하는 고향은 외로웠고 쓸쓸했다. 마음속 고독의 응어리를 조각으로 풀어내며 한국적 사실주의 인체 조각을 완성한 생명의 조각가로 이름을 알렸다. 한국적인 정신을 담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이 1990년대에 쭉 해왔던, 그때부터 시작했던 기공 명상 선작품입니다. 그걸 여지껏 쭉 해오고 있고, 또 거기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력 무중력의 작품하고 변정법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형상적이면서도 그것이 선의 화두 같은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각으로
인간과 세상을 소통하는 조각가 김영원에게 고향은 남달랐다. 그 기억과 추억은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되었다. 언젠가부터 내 주변 친구가 야, 목요에 상징물 하나 세워주면 어떻겠느냐, 하나 기증을 해라. 그래서 또 마음이 동해서 그 어린 후배들이 보면서 꿈을 가꾸라 해서 비상이라는 조각 작품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 기증을 하면서 기증식을 하는데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 많은 학생들 가운데 어렵고 나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뭐 조금, 아주 조금 장학금을 쭉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한 15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이제 항상 나는 내 제자들이나 또 내 후배들한테 항상 이거는 강조합니다. 너답게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누가 강요하는 삶은 그건 거짓 삶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잘하는 것, 너답게 그래 살아라.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창원 출신 조각가들. 그들의 명맥은 지금의 창원 조각 비엔날레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조각 비엔날레까지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김종령 선생의 추상 조각이 있었고 문신 선생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보여주었던 혹은 외국을 돌면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예술적인 활동들이 결국 지금의 조각 비엔날레 전신인 조각 심포지엄,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열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게 이어져서 조각 비엔날레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역에서도 뭐 조각 비엔날레에 참여하고 싶은 꿈과 희망들은 결국 후배들한테 자극을 주게 되고 지난 10년에 걸쳐 개최된 창원 조각 비엔날레. 지역성 속에 국제성을 녹여내는 고민 속에서도 문화예술 도시라는 위상을 높여왔다. 단지 조각 비엔날레가 그 행사로서 성공하느냐의 그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적인 토양을 형성하고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2020 조각 비엔날레에 창원 진해와 관련한 스토리가 있는 작품을 출품했던 시각예술가 조경재. 여자본부는 어떤 작품이냐면 작품이라기보단 전시입니다.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여자동에 살았을 때 그 집의 구조랑 진짜 비슷한 거죠. 숙이고 올라가서 쳐다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다시 뛰어내려오고 막 그리고 그때 있었던 소리들
삐걱삐걱거리는 소리도 있었고,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어린이들 소리들, 같이 놀던 친구들, 형과 뭐 누나들 뭐 이런 것들이 그 공간 속에 여자본부라는 전시 속에 이제 담아내려고 했죠.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최대한 살려서 재현이라기보단 그것들의 기억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파편화시켜서 보여준 전시입니다. 시각예술가 조경재의 작품 속에서 만나보는 1900년대의 진해의 모습. 그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진해는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살았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죠. 이번에 여자본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진해 여자동이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벚꽃장 하면, 군항제 하면 이제 가장 아름다운 거리고, 거기가 제가 살던 곳이. 그리고 또 특별하게 제가 살던 집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곳이고, 그래서 그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 그 시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는 이번 여자본부 하면서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조각을 넘어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나아갈 창원. 젊은 작가들이 바라보는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예, 저는 창원에서 조각하고 있는 노순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철을 재료로 공간에 그림 그리듯이 철을 구부리고 붙이고 깎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사람 모양을 철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되게 좀 전통적인 조각 방법인데, 한 100년 전에 했던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표현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거의 한 15년 정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수도권 중심의 어떤 정보 교류나 어떤 그런 그쪽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들이었다면은 10년 사이에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은 창원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그쪽과 거의 같은 시간, 그러니까 거의 그런 정보를 거의 시간차가 없이 거의 받아들일 수 있고, KTX라든지 그런 교통 조건도 많이 나아져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울에 가서 전시하고 교류하고 참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없어진 문화예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김종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농부와 예술가의 미덕은 부지런함과 정직함이다라는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들을 지켜봐주고 뭐 응원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좀,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뒤에서 밀어주고 해야 좀 자연스럽게 그 곳다운 그런 게 생길 것 같다는, 예, 차원다운 게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설치 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리에. 그녀의 생각은 어떨까? 제 선배님 중에서 저보고 너는 만약에 작가가 되기 위해서, 데뷔하기 위해서 개인전을 한다면 서울에서 먼저 할래? 지역에서 먼저 할래? 이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제일 잘 알고 제 작품을 제일 솔직하게 평가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첫 전시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다른 지역들에 이렇게 전시를 하러 가보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창원 지역이 인프라는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시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기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가까이 가는 방법도 모르는데 인프라만 막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향유하는. 그래서 이게 뭔지, 내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서 내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즐거운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마산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치미술가 이진준. 예술가 입장에서는 모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그 경험들이 다 저는 제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가 자라고 성장해온 그 토양이 어떻게든 자기 예술의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짠내나는 바닷가의 그 어시장의 냄새들, 그 어시장이 그 법석거리는 그 사람들의 풍경들, 그리고 바닷가다
해 진력이나 해 뜰 때 그 마산 시내 전체가 물들어가는 색깔의 변화들이 있고,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삼북도로를 통해서 이제 마산고등학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나왔죠. 근데 해가 뜨면서 그 버스 안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줄을 잡고 이렇게 있는데 제 몸도 빨갛게 물드는 거죠. 그는 아주 조금이지만 문신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문신생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문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아마 그 털을 잡으시고 이제 미술관을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제가 선배님 한 분하고 이제 그 추산공원에 이렇게 뭘 궁금해서 놀러 갔다가 이제 작업하고 계신 걸 봤어요. 그때는 이제 학생 때니까 뭘 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조각가를 나오고 조조를 배우면서 아 그때 하셨던 게 이렇게 숯볼 캐스팅을 하고 계셨구나. 창원이라는 도시를 거쳐 세계의 무대로 나아간 설치미술가 이진주. 그가 보는 세계 속 문화도시 창원의 모습은 어떨까? 한국이라는 어떤 그 지역적인 로컬에 잡혀있지 않고 좀 탈아시아에서 좀 세계인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속해 있는 공간, 마산이라는 내 출생의 지역, 그리고 한국이라는 내가 내셔널리티, 그리고 아시아라는 어떤 내 인종적인 특징, 그걸 넘어서 한 세계인으로서의 보편성을 만들어갈 때 경험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거기가 아닌 지금 여기 창원에 있다. 사실은 지금까지 문화는 잉여가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 까닭들도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 무수한 문화예술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공유할 것인가, 우리 세대들과 우리 후배들이 이걸 어떻게 즐기면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구조가 따져보면은 문화도시를 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문화가 단지 문화예술인들, 그 창작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만들어져 놓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품들을 어떻게 누리고 또 그걸 가치롭게 삶에서 녹여갈 것인가가 이제 시민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형태의 유산들을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도시가 문화도시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널려져 있는 그 수많은 예술품들을 즐길 수 있는 공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게 문화도시의 핵심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터가 좋은지 보면 이렇게 되게 유명한 조각가들이 많이 좀 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조각 예술상 같은 거를 배치한다면 대학생들이나 2030 세대들이 조금 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산아토르라든지 이런 공원 같은 게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이런 문화 분야 중에서도 조각에 있어서 다른 도시가 갖지 않는 독특한 성취가 우리 도시에서 있었다. 한 도시든 한 국가든 뭐 어느 사회든 그 지역 커뮤니티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 수단이 결국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씩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 걸음걸음이 세계 속 문화도시로 가는 길이다. Blackbirds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우리나라 젊은이들 작가들이 참 재주는 좋고 좋은 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발휘도 못하고 너무 일하다가 끝이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심의인결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좋은 재주를 발휘도 못하고 너무 일하다가 끝이 되죠. 그것만 시정이 되면 손작품 할 수 있고 그 우리 것이 진짜 우리 것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누가 강요하는 삼은 그건 거짓삽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잘하는 것 너답게 그래 살아라. 예술의 사주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이하지 말고 정말 네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작업을 해라. 사물의 본질 속에 들어가서 그 본질이 주는 진실이랄까 개념을 파악해내는 거. 그 본질 속에서 자기를 묻어서 어떤 나의 새로운 세계를 찾아내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계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세계에서 허우적대다가 그냥 이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들, 내가 세계에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반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남들이 했던 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나 그건 그냥 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그냥 삶이 끝나버릴 수 있겠죠. 남의 사람 말 믿지 마라.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라. 특히 선생님 이야기 믿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예술가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될 이유는 내가 경험을 못하는 시대에 그들이 바라본 세상을 그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예술 작품은 시대를 담아내는 시대의 증거물입니다.